퇴직 교수의 몰락. 김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후배들이 준비한 케이크 위에 촛불이 흔들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동안 이 건물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니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퇴직 기념패와 꽃다발을 품에 안았다. 정년퇴직. 그 단어에는 뭔가 따뜻한 울림이 있어야 하는데 나에겐 낯선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마자 몇몇 후배들이 다가왔다. 선배님,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네, 저희도 부럽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 즐기셔야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즐기라니 과연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네요. 아내의 눈에는 안도와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러게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좀 편히 살아야지.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제법 모였고 식탁 위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나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퇴직금과 적금, 예금, 주식까지 다 합하면 5억 2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엔 아깝잖아. 제대로 굴려야지.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이제는 제발 무리하지 말고 그냥 편히 살아요. 우리 나이도 있는데.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신문을 꺼내 들었다. 여기 좀 봐. 요즘 집값 계속 오르잖아. 전문가들도 앞으로 10년은 상승세라는데 이 기회를 그냥 두면 안 돼.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설마 투자 얘기예요? 이제 와서 위험한 일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요즘 다들 하는 갭 투자라는 게 있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라서 큰 돈이 필요 없대. 내 성격 알잖아.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한 데만 하려고 해. 아내의 눈동자에는 불안이 스쳤다. 여보, 우리 이제 모험할 나이 아니잖아요. 나는 술잔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이번만은 정말 확실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다. 이제는 나도 한 번쯤은 내 꿈을 펼쳐야지. 안정된 노후. 그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결심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퇴직 후 며칠 동안은 마치 긴 여행을 떠난 듯 했다. 아침 일찍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보고서나 회의 준비에 허덕이지 않아도 됐다. 나는 천천히 신문을 펼치고 한 모금의 커피를 음미하며 이게 여유구나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가 달콤하기보다 불안하게 다가왔다. 머릿속에는 온종일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5억 2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지? 어느 저녁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던 중이었다. 앵커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호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간 내 눈빛이 번쩍였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부동산이다. 나는 무심한 척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집 말고 다른 집 하나 더 있으면 어땠을까? 전세 끼고 사두면 가격이 계속 오를 텐데. 아내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여보, 아직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면 우리 노후 충분해요. 연금도 나오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요즘은 전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어. 갭 투자라고 들어봤어? 전세금 끼고 집을 사는 건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아.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지. 사업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괜히 남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여보,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야. 평생 성실하게 일했잖아. 꼼꼼하게 따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해. 당신도 알잖아. 나 계산 철저한 거.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고집은 내가 못 걷겠지. 하지만 제발 우리 인생 걸 만큼은 하지 마요. 며칠 뒤 나는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사무실에는 투자는 타이밍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중개업자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선생님, 요즘 집값이 아주 탄탄합니다. 갭 투자로 들어가시면 최소 2년 내지 3년 안에 확실히 차익 보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개업자가 펼쳐 보이는 차트를 들여다봤다. 곧장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기회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옆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돼. 그러면 우리 노후는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도전이다. 나는 부동산 계약서를 떠올리며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의 기울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첫 계약을 마치던 날 나는 손에 쥔 도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중개업자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웃었다. 도장을 꾹 눌러 찍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훑었다. 마치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듯한 착각.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평소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진짜 괜찮을까요?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나는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여보, 걱정 마. 전세가가 높아서 우리가 실제로 낸 돈은 크지 않아. 시장만 조금만 더 오르면 그 차익이 바로 내 거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그 후 몇 달 내 인생은 들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마다 신문 경제면을 펼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부동산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와, 올랐다 또 올랐어. 매매가가 1,000만 원, 2천만 원씩 뛰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짜릿한 쾌감이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박 과장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자리였다. 야, 내가 갭 투자를 했다고. 너도 이제 진짜 시대 따라가는구나. 그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잘했어, 잘했어. 요즘 누가 은행에 돈 넣냐? 부동산이지. 나도 2채 들어갔어. 나는 속으로 은근히 우쭐했다. 그래, 나도 이제 뒤처진 공무원 신세가 아니야. 세상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즈음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아내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딸아이는 나를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진짜 멋있다. 퇴직했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역시 우리 아빠야.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오래된 교실 칠판 앞에 서 있던 교사 시절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뒤 신문 경제면에 실린 한 줄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전세가 하락세 전환 수도권 일부 지역 매매가도 주춤.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설마 아니겠지.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균열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봄볕이 따스하던 어느 날 나는 신문 한 구석을 차지한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부동산 시장 냉각 우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부동산은 늘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요. 그러나 기사 속 전문가의 멘트가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락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기사 좀 봐. 아내는 신문을 흘낏 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걱정 마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퇴직금 전부와 은퇴 자금을 걸어둔 투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며칠 뒤 투자 모임에서 만난 동료 K씨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슬슬 빠져야 하는 거 아냐? 이번 장세는 좀 심상치 않아 보여. 나는 괜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에이, 괜찮아. 이럴 때 버티는 사람이 끝에 가서 웃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리고도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지점에서 담당자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금리가 또 오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단단한 땅이 사실은 모래 위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눈에는 모두 불안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마침내 그것이 닥쳤습니다. TV 뉴스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발표. 부동산 시장 충격 불가피. 나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세는 반대로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한 달에 이자만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을 사두면 돈이 저절로 불어날 줄 알았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이성과 계산이 은퇴 후 욕망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썼던 겁니다. 며칠 뒤 중개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매물을 내놓으셔도 거래가 안 됩니다. 다들 팔려고만 하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건조했고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슈퍼마켓에서 마주친 후배 교수가 미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투자하셨다던 아파트는 괜찮으세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뭐 버티고 있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오르느냐가 아니라 언제 손해를 확정하느냐의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고집만 안 부렸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시작한 건데 왜 나만 탓해? 서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고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나는 전자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갭 투자로 산 아파트 3채. 전세가 빠지고 매매가는 곤두박질치고 대출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눈앞에 쌓여 있는 건 빚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여름 매미가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내 몰락을 알리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은 이미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남은 반찬만 놓여 있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는 나를 노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 정도면 우리 노후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아, 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아내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조금만 더 버틴다고요?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게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우리 딸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아이는 최근 들어 내 앞에서 점점 말수가 줄고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딸에게 이런 부담을 지운 거구나. 주말이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집에 들렀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기조차 꺼렸습니다. 교수님, 요즘 부동산 괜찮으세요? 후배의 물음에 나는 겨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복잡하지만 괜찮아.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과 수치심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내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여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지만 아직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책임지고 다시 살릴 수 있어.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단 한순간의 선택이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친척들은 내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저었고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피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나, 우리 세 사람만이 하루하루를 조용히 견디며 살아가는 집안. 그 안에서 나만이 실패와 부끄러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나는 정말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갭 투자로 산 세 채의 아파트는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전세금 반환 요구는 점점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통장은 붉은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모든 걸 잃겠구나.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매물 좀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시세로는 큰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조금씩 내놓으시면 누군가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안정된 노후였던가. 며칠 뒤 아내와 마지막 협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리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버티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만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해.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냉혹했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속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이 이제 겨우 모은 돈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나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아내의 말을 좀 더 들었을까? 왜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을까?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은 갭 투자 실패로 인해 쪽박이 되었고 나는 퇴직 후 꿈꾸었던 안정적인 노후 대신 경제적 고통과 가족 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런 선택을 반복하지 말자.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몰락 속에서도 남은 것은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 깨달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고 쓸쓸한 아픔만이 남았습니다. 투자 실패 이후 내 일상은 점점 좁아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려도 대답하기가 두려웠고 친구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뵙기 힘드네요. 가까웠던 후배의 문자가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한때는 주말마다 만나 차 한 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투자의 실패 소식이 빠르게 퍼지며 나는 은연중에 위험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내와 딸조차도 불안에 휩싸인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안 가요? 응, 그냥 쉬자. 나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시선이 나를 평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동창회, 심지어 동네 주민과의 인사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수치심과 자책감이 점점 커져갔고 그 무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인가?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내 마음속 외로움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웃음을 잃었습니다. 웃음 대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고통만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투자 실패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마저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점점 더 자신을 감금하듯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문을 열면 세상의 시선이, 전화벨이 울리면 또 다른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조차 믿기 힘들었습니다. 투자와 선택의 결과가 가져온 고립은 그 어떤 재난보다도 무겁고 깊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거실에 앉아 담배 연기를 뿜으며 나는 지난 선택을 떠올렸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지금 후회만이 가득했다. 왜 아내의 말을 더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 무리하게 투자했을까? 딸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아내의 눈빛엔 실망과 피곤이 스쳐갔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도 조심스러운 반응만 돌아왔다. 사회적 신뢰마저 흔들린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러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자 나는 아내와 딸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남은 자산을 정리하고 빚 상환 계획을 세우며 손실을 최소화했다. 사회적 관계도 조금씩 회복했다. 오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받았다. 솔직함과 겸손이 신뢰를 회복하게 해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욕심과 불안에 흔들리는 선택은 가족과 자신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안정은 신중함, 장기적 계획, 가족과의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비록 큰 손실은 있었지만 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 세워가는 삶. 그 길은 과거의 교훈으로 단단히 다져져 있었다.